네, 물권법의 기초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권법에 관련돼서는 미리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오늘은 물권법인데요. 결국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고요. 뭐 물권법은 물권 관계, 채권법은 채권 관계. 채권은 보통 채권 채무의 관계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채무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었으니까 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물권법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권이란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법보다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발전 형성된 법입니다. 이러한 물권법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들 이런 것들을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형성하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지만 저희가 토지 공개념 등의 요청 등이 있죠. 그래서 공법적 규제가 다른 민법에 있는 영역에 비해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 지금은 이제 물권법은 결국에는 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떤 지배관계. 그러니까 지배관계라고 하면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소유권이 가장 대표죠.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을 전제해서 이용관계. 이용하시는 거. 이용관계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임대차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임대차는 물건은 아니긴 하지만 또 임대차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돼서 일정한 그 공시효권을 가지게 되면 물건처럼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배관계, 이용관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아주 고전적인 권리인데 최근에 와서는 공법적 규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권법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민법에 있는 내용들 이런 관련된 내용들만 설명해 드리면 좋긴 하지만 후반부에는 공법적 개입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물권법뿐만이 아니라 공법으로서의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각종 어떤 법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주로 빨간색은 전통적 의미의 저희 재산권, 소유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내용들이 파란색 부분으로 보시면 공법적 개입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이면 사실 오늘 요것만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만 강의를 하면 되는데 각종 부동산 관련된 규제 관련된 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제 널리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법이라고 하면 물권법 외에 이런 부동산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법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법으로서의 물권의 객체를 살펴보면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물건이랑 제 발음이 이제 뭐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다르죠. 물건이랑 물권은 다릅니다. 민법의 내용을 보시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물건의 종류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가 아까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고 했지만 사실 동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중요한 동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거의 부동산과 유사하게 법리가 전개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백조 주물 종물 권리도 한번 관련된 내용들도 이 백조에 관련된 주물 종물은 권리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 지벽, 주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법은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는 등기 제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산의 권리 변동에는 점유 사실 그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유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냥 지금 내가 지우개를 들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직접 점유하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공시하는 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부동산과 동산을 나눈 다음에 부동산 등기, 동산은 점유로 가면 맞긴 맞는데, 동산인 경우에도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인 경우에는 어떤 그 개별 법에서 등기나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와 점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일단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나 물건의 등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고요. 물론 상소, 공영진서, 판결, 겸해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후에 또 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또 법률 행위로 물건을 처분한다는 얘기거든요. 등기를 해야지만 또 처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와 다르게 점유는 저희가 보통 점유를 넘겨주는 행동을 인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인도는 점유랑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점유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의 이름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에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A가 그 부동산을 B에게 팔았다고 하면 등기부에 A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 소유 명의자가 그러니까 B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기입이 되면 되는 거라서, 부동산에선 등기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처분이 될 때, 그러니까 매매가 해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등기부의 어떤 기재 행위가 바뀌면 되는 건데, 점유는 뭔가 점유를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넘겨주는 것에 있어서 크게 민법 4가지로 있습니다. 일본적으로는 점유를 넘겨주는 거, 점유를 넘겨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미리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 인해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좀 살고 있을 테니까 이제 계속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팔면서 반대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점유의 상태는 바뀐 바가 없는데 다만 주인이 바뀌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점유 개정이긴 하겠죠. 점유 개정 방식인데,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로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다 동산에 대한 점유거든요. 그래서 점유 개정은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 이 반대는 이미 매수인이 먼저 점유하고 있는데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간이 인도. 그러니까 189조랑 188조 2항은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양수인이 미리 점유하고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되는 것이고요. 점유 개정은 이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190조 권리를 양도해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양도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반환 청구권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통지해줘야 되는 점이 있긴 하겠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는 점유권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지배를 상실할 때는 점유권이 소멸하는, 그러니까 192조가 원칙인데 이 점유권을 넘겨줄 때는 이런 188조부터 190조의 인도의 방식, 정확히는 1항, 2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4가지의 방식으로 인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등기 제도일 텐데요. 저희가 부동산 등기,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 등기 제도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등기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건데, 이 밑에 메뉴 동산은 점유니까 점유가 넘겨주는 행동에 대해 있어서는 여기 이렇게 봤던 내용이었다는 거. 아무튼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고 방금 전 186조에서 그 조문을 보셨습니다. 등기는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소속 등기 공무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일정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등기와 유사하게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록부에 권리관계를 기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등기란 표현은 그 공무원이 이 등기 사무에 대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법원 소속 등기소에 있는 거죠.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행정부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기 등록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토교통부는 이제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런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 물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물건의 현황과 권리의 내용, 그리고 권리지정 외부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인데, 그 공시를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라는 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 기능, 효력 발생, 효용 요건, 대항 요건 뭐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물적 편성주의,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공동신청주의, 형식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만 가지고도 강의를 또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건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죠. 소유권은 결국에는 소유자에게 어떤 배타적인 지배 권한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소유권은 언제 갖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동산이라고 하면 점유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있겠죠. 이런 소유자는 특히 침해자가 등장하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소유권에 관련돼서 211조부터 214조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위치가 되고요. 그런데 그 소유 소유권 물건을 점유한 자, 침해자죠. 침해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아직 방해까지 늦었지만 방해를 할 목전에 있는 경우, 염려할 행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할 수가 있겠죠. 213조, 214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소유물의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이 요건들을 보시면 213조, 214조에 고의 과실, 침해자의 고의 과실 이런 게 나오니까 손해 발생, 아니면 인과관계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그 불법행위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가해행위를 하고 손해 발생한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213조, 214조는 그런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 사실만 있으면 점유한 사람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방해를 하는 사실 자체가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른, 특히 750조 같은 경우도 시효에 걸렸잖아요. 3년, 10년의 시효에 걸리는데, 213조, 214조는 어떤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는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권 청구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 지배를 하는 권리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 그리고 이 소유권이 외부로 표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등기, 동산이라고 하는 경우에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 소유자는 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기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배타적 지배에 관련돼서 일정 부분 자신의 어떤 그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인접한 타인, 다른 소유자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린관계라는 것들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 조정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한국법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좀 봐야 될 내용들은 한 217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발생하는 사람한테는 적당히 이거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 발생에 침해를 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민감해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17조 1항 2항에 관련된 내용들은 인접한 소유자 상호 간의 어떤 이용 관계를 조정하는, 나름의 그 내용인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제한 물건, 소유권을 제한해서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하는 물건의 종류를 제가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한 물건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소유권은 받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이제 제한 물건이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예, 아마 민법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예, 지상권, 사용하는 권리죠. 지역권, 사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사용하는 권리이긴 한데 돌려받을 때는 전세금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유치권, 물건 점유하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거. 동산질권은 점유하면서 우선 면제 받는 거.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 부동산이죠. 뭐냐면 부동산에는 등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그냥 내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저당권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은, 그나마 그래도 아마 영어로 좀 들어보셨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자신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서 사용가치, 교용가치를 넘겨주는 거죠. 그 정도의 사용하는 권리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선 면제를 위해서 넘겨주는,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면서도 반대로 그 다른 권리자에게 이런 사용가치, 교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또 새로 생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들도 만약에 그게 부동산이다,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지상권, 지역권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의 편익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은 등기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전세권도 부동산 점유에 관련돼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유치권은 점유기 때문에 점유는 등기랑 친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고 동산질권도 동산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 질권은 다 점유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와 치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유권 외에 또 등기가 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로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전세권보다는 부동산 임대차가 훨씬 더 자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임대차는 사실은 그런 물건은 아니긴 합니다. 임대차는 오히려 계약에서 배우는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것이 임대차와 전세권을 많이 헷갈립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전세권은 등기가 된 물건으로서의 권리인 것이고요. 임대차는 그냥 등기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빌려서 쓰는, 사용수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헷갈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권에서 중요한 건 전세금이고요. 임대차에서 중요한 건 차임이거든. 차임. 주로는 월 차임이겠죠. 근데 저희가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임대차에서. 무슨 목돈에 보통은 뭐 해외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반전세라는 용어도 나오고, 이름은 전세라고 하지만 전세권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적 임대차,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 관련돼서 보증금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보증금 관련된 내용들 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 임대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일방이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차임을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수익의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뭐 임차권의 양도, 전대 제한 뭐 관련돼서 임차인, 임대인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이 중요한 건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에 공제할 게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 그 내용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원래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보증금 약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보증금이라는 돈은 목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전세금, 등기가 되는 전세금과 달리 이 보증금에 대해서 뭔가 이 우선 변제권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의무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보증금을 안 주면 내가 목적물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임대차가 대항력,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대차도 등기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도 등기가 옵션인 거죠. 임대차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세에 대해 효력이 생겨서 의미가 있지만, 등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보호받는 일정한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다 제3자의 효력을 가진다고 봐서 등기를 가름하는 나름의 이제 그 대항력을 갖게 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인도 아까 봤던 건 점유의 인도에서 이 내용을 인도 잠깐 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상 점유를 하게 됨으로써 등기는 없지만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라는 주민등록이라는 기타의 그 제도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특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인법도 마찬가지인데 주인법에서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화의 보증금을 받을 자들 권리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권 등기를 강제하는 거죠. 받게 함으로써 나름 이제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생활 상식인 내용들인 거니까 내용들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상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과 다른 또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뭐 권리금의 속격이 뭐 바닥 권리금, 뭐 시설 권리금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겠지만 비품이나 시설 관련돼서는 시설 권리금 것이고 이 프리미엄이 붙는 건 바닥 권리금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 권리금은 어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어떤 그 상업 시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양도할 때 많이 그러면 양도인에게 그 어느 정도 프리미엄 보장되는 이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권리금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여야 된다. 임대인이 끝나고 나가라고 할 때에도 그럼 나가는 사람이 현재는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는 자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것들 이런 노하우들이라든지 때문에 이렇게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10조의 4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 갱신의 보장에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 반환 때까지는 계속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럴 때는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들도 같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계약 갱신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요새 최근에 이 법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상담에 있어서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아직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 남아 있었는데, 임대인이 미리 이제 계약 갱신을 나 안 할 거다, 다음번 계약은 안 할 거다라고 이제 빨리 그 전년 되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 임대인은 그런 내용, 아직 6개월 전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거니까 아직 6개월도 조달하기, 6개월은커녕 아직 1년 전인 시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갱신 요구권이 6조의 3에 새롭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지, 물론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임대인 내가 직접 실거주할 할 테니까 나가달라,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뭐 실거주도 하시겠다니까 알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거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애매할 수 있는데, 계약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환산하는 금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면 직접 갱신 거절 임차인 입은 손해가 입증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항 1호, 제1항 8호의 사유로 내가 실거주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최근에 또 이제 그 밖에 9호, 임차인이어서 임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현저히 위반한 게 어느 정도 현저히 위반한 건지를 저희가 또 알기 쉽지는 않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갱신 거절, 예를 들면 갱신 요구에 대한 기대가 이제 보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나름의 계약 갱신의 어떤 기회, 어떤 기대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는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여기까지 재산권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된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돼서 소유권의 등기랑 또는 점유가 필요하다는 거 보고 부동산 부격을 하는 거, 소유권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과 유사하게 법리가 구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임대차 관련 내용까지 발표했는데요. 이제 인격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인격권은 그 헌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격권 침해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 소유권 유사하게 법리가 전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주로 이 750조 손해배상 청구권, 불평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로 이제 활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764조에 손해배상 플러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이 764조 조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다 보니까 주로 불법행위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플러스 알파로 764조를 가지게 많이 활용하게 됐던 것이죠. 왜냐? 명예는 인격권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였기 때문에 주로 이 764조를 좀 확대 적용하려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판례를 보시면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해서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침해 행위를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름의 논리를 전개했던 750조, 751조, 764조 외에도 물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침해 행위를 배제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거, 바로 여기 있던 내용 214조 얘기했잖아요. 침해를 제거하고 방해를 제거하고 방해를 예방,
214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사실은 유추 적용해서 나름 이제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로 제가 뒤에 이거 하나 주문을 가져왔었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고되어 아직 이제 뭐 정부 안으로서 이제 국회에 가지도 않은 국회에 이제 논의를 거쳐야 되는 논의이긴 한데요. 인격권 보호에 관한 위법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서 이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촬영 녹음 및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현재 명예에 관련된 그중 대표적인 명예에 관련돼서만 764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명예 외에 다른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있어서는 약간 대응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사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청구권 요 214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직 뭐 통과된 법안은 아닌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인격권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격적 이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구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인격권에 근처한 방해, 배제,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성질이 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에도 인격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안으로 민법 개정안이 이제 공고가 된 상태이고 이제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이제 업무상 성희롱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떤 논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저기 추행까지는 형사적인 영역에서 범죄로서 규율되고 있는데 성희롱은 이 범죄로서 규율되고 있는 것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희롱이 널리 허용되거나 뭐 권장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고 특히 이제 뭐 어떤 이거를 이제 나름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법적인 민법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성희롱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 성희롱에 의한 어떤 침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만한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이걸 가하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관계 사법적인 관리 관계로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규제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고용 평등법에서는 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가해자를 마찬가지로 또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성희롱을 금지시키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등 혐오가 느끼게 하는 운동에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불이익 조치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사법에서 공법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나 좀 보여드리기 말씀드린 건데 이 성희롱은 아직은 이제 범죄는 아니고 그러니까 형사적인 영역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성희롱의 정도를 넘어서 추행을 했으면 그냥 그거는 이제 범죄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인데 아직은 추행까지 이르지 못한 성희롱의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형사적인 대응은 일단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민법적인 대응으로 봤을 때 민법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나름의 인격권의 기초에서 방해 금지나 뭐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당사자들한테 이거를 던져놓기는 나름의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이걸 좀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도 피해 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형태로 인해서 나름의 공법적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적절히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직전에 기록힘이 이것도 이 영역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직장의 성희롱이 직장 내 이제 괴롭힘으로 용어를 취한한다고 했을 때 만약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 협박, 강요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 아예 그건 그 자체로 범죄잖아요. 범죄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버리면 범죄로 처벌될 텐데 그 정도로 이르지 못한 행동, 물론 이제 그런 행동도 포함시켜서 어쨌든 이거를 그냥 그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개인 간의 사법적인 문제로 던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의 사용자가 적절히 개입을 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형태로 법리가 이제 발전되어 것입니다. 인격권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반드시 보고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에 관련돼서 정보 주체 스스로가 결정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등 같은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초창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기초에서는 아까 인격권과 관련된 논의들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정보를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있어서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 사법상의 권리들이 인정되겠죠. 근데 사법적인 거로만 규정하는 것도 다 기본인 중요하긴 한데 그 외에서 직접 이걸 나름의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서 특히 이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있거든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내용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에 관련돼서 각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포괄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고 언제든지 그 동의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세하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심사 기준들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좀 민감한 개인정보일수록 제한의 허용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체 사회에서 충분히 어울려 살면서 노출되는 필요한 기초 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축적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이므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 정보들이 언제든지 널리 제한될 수 있다는 표현은 또 아니긴 하는데 약간 제한의 강도의 심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화 전산 시스템 자체가 나름의 어떤 해킹이라든지 외부의 공격으로 또 되게 취약하게 돼버리면 너무 쉽게 너무 대량의 정보가 침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노출된다면 정보 보유 자체의 정당성마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유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된 내용을 가지고 그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용납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심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니면 아까 봤던 인격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재산권에서 출발해서 발전되어 온 법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형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어떠한 공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